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미혼 여성이에요. 오래전 영화 중에 적과의 동침이란 영화가 있어요. 이상 성격인 남편의 품에서 벗어나려는 아내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요. 8년 전쯤 저희 집에도 실제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물론 동침까지는 아니고 한 집에서 함께 살았으니 적과의 동거 정도로 해야 맞는 표현이겠네요. 아무튼 지금은 그 지긋지긋하고 어이없는 상황에서 벗어났지만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저에게는 10살 어린 여동생이 있어요. 한 배에서 나고 자랐지만 여동생과 저는 닮은 구석이라곤 1도 없어요. 생김새는 물론이고 성격이며 식성, 취향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희가 먼저 밝히지 않으면 아무도 자매라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요. 저는 대부분의 마지들이 그렇듯 생활력과 독립심이 강한 편이에요. 하지만 애교는 없는 편이죠. 반면 여동생은 겁이 많고 의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상냥하고 포근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저와는 달리 어른들한테 인기가 많은 편이죠. 동생과 제가 이렇게 상반된 성격을 가지게 된 건 부모님 탓인지도 몰라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혼을 하셨어요. 원인은 아빠의 외도였습니다. 저희 아빠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직장에서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한쪽 다리를 심하게 다치셨어요. 그 여파로 평생 한쪽 다리를 절게 되셨죠. 다행히 산재 처리가 돼서 매달 상당한 금액의 연금을 받게 됐는데 그때부터 아빠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술과 여자에 빠져 살게 되셨거든요. 일을 하지 않아도 따박따박 연금이 나오니 자연스레 사람이 게을러지고 향락에 빠져들기 시작한 거죠. 엄마는 그런 아빠를 대신해 돈을 벌고 살림까지 도맡아 해야 했어요. 아빠가 받는 연금은 고스란히 아빠의 유흥비로 빠져나갔거든요. 점점 망가져가는 아빠를 볼 때면 정작 다친 건 아빠의 다리가 아니라 정신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점점 아빠와 멀어졌죠. 그러자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멀쩡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리를 절게 됐는데 그 마음이 오죽하겠니? 그러니 아빠 탓만 하지 말고 아빠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봐. 하지만 얼마 뒤 늘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던 엄마조차도 더는 아빠를 두고 볼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아빠가 7살밖에 안 된 제 동생을 데리고 내언녀 집에 드나든 사실을 엄마가 알게 됐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자식들 앞에서까지 그런 추잡스런 짓을 하고 다닌 아빠를 엄마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감행하기로 했죠. 그래도 아빠가 양심은 있었는지 엄마한테 저와 여동생을 맡기면서 아빠 앞으로 나오는 연금을 위자료와 양육비로 엄마한테 넘겨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빠의 내연녀가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거였지만요. 여자가 꽤 돈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처음엔 아빠의 재혼녀한테 자식이 셋이나 있다는 이유로 그렇게 반대를 하시던 친할머니도 그 여자 재산 얘기를 듣고는 바로 결혼 승낙을 하셨다더군요. 어디 그뿐인가요? 고모랑 삼촌까지도 그 여자를 쌍수 들고 환영했대요. 그 말을 들으니 인간이 참 간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십수년 가족으로 살았어도 돈 앞에선 바로 남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동안 저런 인간들을 가족이라고 극진히 대접하고 살아온 엄마가 불쌍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결심하게 되었죠. 앞으로 엄마는 내가 지킨다고요. 그때 이후로 엄마한테 어리광을 부리는 일은 없었어요. 나마저도 엄마한테 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일찍이 어른이 되어버린 거죠. 게다가 10살이나 어린 여동생이 있어서 더욱 내 자신을 다잡았던 것 같아요. 반대로 여동생은 하루아침에 아빠가 사라져버린 것에 대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엄마나 저한테 많이 의지하곤 했어요. 문제는 성인이 되고도 이런 성향은 바뀌지 않았고 연애 패턴에도 영향을 끼치게 됐다는 거예요.
유독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한테 끌렸던 여동생은 남자한테 의지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저는 그런 동생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싸우기도 많이 싸웠죠. 모든 자매들이 그렇듯 정말 치열하게 싸우며 자랐습니다. 물론 엄마 몰래 말이죠. 그래도 중학생 때까지는 그럭저럭 말을 듣던 여동생이 고등학생이 되고부터는 지도 머리가 컸다고 반항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했던 탓도 한몫했던 것 같네요. 늘 학교에서 겉돌기만 하던 여동생은 지보다 7살이나 많은 남자를 만나면서부터 툭하면 학교도 빠지고 성적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제게 동생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라고 하시더군요. 아무래도 엄마보다는 언니가 마음 터놓고 얘기하기 편할 테니까요. 그래서 동생을 불러 밖에서 저녁을 사주며 진로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대뜸 이러지 뭐예요. 언니, 나 학교 그만두면 안 돼? 언니처럼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 다녀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 그냥 알바나 하면서 돈 벌다가 오빠랑 결혼이나 할까 봐. 뭐? 네 나이가 몇인데 벌써 결혼 타령이야. 그리고 너 지금 학교 그만두면 중졸이야. 고졸로 살기도 힘든 세상에 중졸학벌로 뭘 하고 살겠다는 건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인 줄 알아? 정신 차려 이 기집애야. 남자한테 빠져서 허우적대다간 네 인생 쪽나는 건 한순간이야. 넌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엄마가 우리를 어떻게 키우셨는데 네가 이따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냐고. 지금 만나는 그 남자가 정말 너랑 결혼할 생각이 있을 것 같니? 혼자 힘으로 살 능력도 없는 애를 미쳤다고 그 남자가 떠안고 살겠냐고. 그러니까 남의 인생에 기대 살 생각 그만하고 네 스스로 독립할 생각해. 전공을 찌르는 제 말에 동생은 약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철딱선이 없는 동생이 정신을 차리려면 이 정도 충격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런 제 마음과 달리 그날 이후 동생은 아예 저와는 대화조차 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얼마 뒤 집을 나가버렸고 출석일수 부족으로 결국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이게 다 자신이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렇게 된 거라고 자책을 하셨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한부모 밑에서 똑같이 교육받고 자랐음에도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자란 건 분명 본인 탓이니까요. 그때부터 저와 여동생은 각을 세우고 살게 되었어요. 남보다 못한 사이처럼 냉랭한 관계로 말이죠. 집을 나갔던 동생은 1년 뒤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귀던 남자한테 실컷 이용만 당하다가 결국 버려진 거였죠. 제 눈에는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지만 동생은 그 일로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방구석에 처박혀 사람들도 만나지 않은 채 은둔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동생이 다시 방에서 나온 건 엄마 때문이었어요. 엄마가 암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게다가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상황이라 부랴부랴 입원해서 바로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를 간병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당시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던 터라 동생이 엄마 곁을 지키게 된 거예요. 의지할 사람이라곤 엄마뿐이었던 동생은 힘들다는 말 한마디 없이 힘든 간병 생활을 했어요. 주말엔 제가 교대를 해주긴 했지만 그래도 평일 내내 엄마 곁을 지키며 병원에서 지낸 건 동생이었죠.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동생한테 고마운 마음뿐이에요. 저는 그렇게까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약이 독해서 먹는 족족 토하는 엄마를 하루에도 몇 번씩 씻기고 달래며 엄마의 암투병을 함께 했으니까요. 같은 병실을 쓰는 보호자들도 모두 감탄할 정도로 동생은 엄마를 극진히 돌봤어요. 그리고 그 덕에 엄마는 차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1년쯤 지나 퇴원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다고 완치가 된 건 아니고 집에서 생활하며 항암 치료가 있을 때만 병원에 가기로 한 거였죠. 답답한 병원에만 있다가 1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니 엄마도 동생도 표정이 한껏 밝아졌어요. 동생은 의사 선생님 권유대로 엄마를 모시고 매일같이 동네를 돌며 가벼운 산책에 나섰고 암 환자에게 좋다는 음식으로 엄마의 식단을 구성했어요. 그간
병원에서 함께 지낸 시간이 길어서 그런가 엄마와 동생은 마치 한 팀처럼 움직이곤 했죠. 제가 서운함을 느낄 정도로요. 동생은 그 후로 5년이 넘게 엄마 간병을 도맡아 했고 엄마가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로는 아예 간병사 자격증을 취득해 간병인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을 때만 해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동생의 인생에 새로운 문을 연 계기가 된 셈이었죠. 그렇게 동생은 간병인 생활을 하며 생애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또래 친구들은 한창 대학 생활을 하며 소개팅도 하고 MT도 다니는데 일주일 내내 병원에서 환자들과 씨름하는 동생을 보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비록 몇 년간 사이가 벌어져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긴 했지만 그래도 피를 나눈 형제인데 왜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동생한테 그랬죠.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에 들어갈 생각 없냐고요. 사회복지학과나 관련 학과를 나오면 지금보다 편한 일을 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요. 언니가 보기엔 내가 하는 일이 하찮아 보이는 모양인데 나한테는 세상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야. 난 지금껏 남한테 의지하고 살 줄만 알았는데 병원에서 내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 뿐이더라고. 내가 누구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말이야. 힘들고 욕도 많이 먹는 일이지만 그래도 난 이 일이 좋아. 언니가 내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 눈엔 아직도 철없는 중학생으로 보였던 동생은 어느새 속이 꽉 찬 어른이 돼 있더라고요. 동생을 위한답시고 제멋대로 대학에 가서 편한 직업을 찾으라고 했던 제가 너무 창피할 정도로 말이죠. 이제는 동생이 제 몫을 하며 살 것 같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동생을 감시하거나 단속하는 일은 더는 안 하게 되었죠. 집안일도 안정이 되고 걱정 없이 평온한 나날들이 이어지던 가운데 회사에서 유럽 지사 파견 신청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그동안 쉴 틈 없이 일에 빠져 사느라 변변한 해외여행 한번 못 해본 저로선 일하며 유럽 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디 저뿐이겠어요? 소문으로는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레 겁먹고 포기할까 했는데 일찍 결혼한 동기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남편이 있냐 자식이 있냐? 그러니까 훌훌 떠나. 한 번뿐인 인생 너도 한 번쯤은 널 위해 살아봐야 하지 않겠니? 더없이 좋은 기회잖아. 눈 딱 감고 지원해봐. 혹시 아니? 네가 떡하니 합격할지? 동기의 응원에 난생 처음 용기를 내 파견 지원을 하게 되었고 결과는 합격이었죠. 막상 파견을 떠나게 되자 그제야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완쾌를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엄마를 동생한테 맡겨두고 나 혼자 떠나는 게 왠지 미안하고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집에다가는 말도 못하고 혼자 소가리만 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제게 무슨 걱정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저차 해서 유럽지사로 파견을 가게 됐다고 얘기를 했더니 선뜻 갔다 오라고 하지 뭐예요.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웬 걱정?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라면 걱정 붙들어 매셔. 유능한 간병인이 한 집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러니까 우리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다녀와. 올 때 선물이나 두둑이 사오고 엄마한테는 내가 잘 얘기해 둘게. 늘 어린 줄만 알았던 동생이 이제는 철이 들어서 언니 생각까지 해주는 걸 보니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마음 편히 해외 파견을 나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죠. 정신을 차린 줄 알았던 동생이 얼마 안 가 또 다시 저를 실망시키는 사건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늦은 밤 동생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뜬금없이 결혼을 한다나요? 갑자기 결혼을? 어떤 남잔데? 얘기를 들어보니 결혼 상대는 병원에서 알게 된 환자 가족으로 자기랑 2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 남자였어요. 기가 차더군요. 동생은 그 남자를 통해 아빠에 대한 향수를 느낀 모양이었어요. 사랑이 아닌 기댈 대상을 찾은 거였죠.
이런 동생의 연애 성향은 인생 최악의 남자를 만나게 되는 단초가 된 거예요. 저는 해외에 나와 있던 처지라 당장 한국으로 달려가 동생을 뜯어 말릴 수도 없었죠. 할 수 있는 거라곤 매일 전화를 걸어 동생을 회유하는 것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사이 동생은 엄마와 제게는 비밀로 혼인신고까지 마쳤더라고요. 식도 올리지 않은 채 말이에요. 이젠 빼도 박도 못할 상황이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는 엄마한테 안부 전화를 했는데 옆에서 남자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구냐고 물었더니 누구긴 누구니? 네 제부지. 처음엔 남자가 나이도 많고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같이 살아보니 사람이 괜찮더구나. 윤정이도 많이 아끼고 너도 없는데 나 혼자 두기 그렇다고 굳이 날 모시고 살겠다잖니. 요즘에 이런 사람이 또 어딨니? 덕분에 말년에 사위 수발받고 살고 있다. 저희 집에 들어와 살고 있다는 말에 황당했지만 한껏 들뜬 엄마 목소리를 들으니 화도 못 내겠더라고요. 한편으론 자식인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대신해준다니 고맙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차피 엎질러진 일 그냥 덮고 잘 지내보자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파견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한국으로 돌아와 보니 생각지도 못한 걱정이 생기더군요. 지금껏 남자 없이 새 모녀가 살았던 집에 제부가 들어오니 이래저래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거든요. 일단 화장실 사용만 해도 그래요. 안방 화장실은 엄마 방에 있어서 저는 거실에 있는 공용 화장실을 사용했는데 제부랑 같은 화장실을 사용하다 보니 볼일을 볼 때마다 신경이 쓰였어요. 변기 사용만 해도 그래요. 제부가 사용하고 나오면 변기 주변에 소변이 튀어 있어서 찝찝하고 기분이 나빴거든요. 거기다 한여름에도 집에서 속옷을 차려입고 있어야 해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거기다 거실 TV도 거의 제부 차지가 돼버려서 야구나 축구 중계가 있는 날이면 우리 세 모녀는 늘 보던 드라마도 못 보고 룰도 모르는 스포츠 경기를 봐야만 했죠. 그런데 이런 건 사실 문제도 아니었어요. 사람 사는데 생기는 문제의 대부분은 돈 아니겠어요? 바로 그 돈 문제가 불거져 나온 거였죠. 엄마 앞으로 드러났던 보험들이 전부 실효됐다는 통지서가 날아온 거예요. 암진단을 받았던 경력이 있어서 새로 보험 들기 힘들까봐 그동안 들어둔 보험이라도 실효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왔던 참인데 말이에요. 엄마, 그동안 통장에서 엄마 보험료 안 빠져나갔어? 왜 보험료가 밀려서 실효까지 당해? 통장 줘봐. 내가 가서 통장 내역 좀 찍어보게. 통장에 매달 300 가까이 돈이 들어오는데 보험금 20만 원 빠져나갈 돈이 없다는 게 이상하잖아. 그랬더니 엄마가 한사코 마다하시며 통장을 내놓지 않으셨어요. 그럴 사정이 있었다면서 자꾸 뭔가를 감추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물러서지 않자 결국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뭐? 그럼 지금까지 엄마 돈으로 생활을 했던 거야? 제부 사업자금도 엄마가 대주고? 제가 한국에 없는 동안 동생 내외가 엄마를 모시고 살았다더니 실상은 두 인간이 엄마한테 기생한 거였어요. 생활비도 이혼할 때 아빠가 엄마한테 이전해준 연금으로 해왔고 심지어 장모를 모신다는 이유로 엄마한테 사업 자금까지 받아서 치킨집을 차렸다가 홀라당 날려먹었다더라고요. 그래놓곤 엄마를 모시긴커녕 엄마 돈으로 지들 여행이나 다니고 지난 2년간 일도 않고 살았다더라고요. 결국 두 백수가 엄마 등에 빨대를 꽂고 살아왔던 거였죠. 엄마는 혹여 제가 알게 되면 집안에 분란이 일지 않을까 걱정돼서 그동안 입을 다물고 계셨던 거고요. 저 오후부터는 둘 다 놀고 있는 게 들킬까봐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쇼를 해봤던 거예요. 윤경아, 윤정이를 봐서라도 참아라. 쟤들이라고 저러고 살고 싶겠니? 지들 딴엔 한다고 하는데 일이 안 풀리니까 할 수 없이 그러는 거지. 이제 너도 왔고 쟤들도 분가하라고 할 테니 그간 일은 모른 척 묻어줘. 엄마가 이렇게 부탁한다. 엄마한테 제 동생이 아픈 손가락인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제 상식으론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들이길래 나이든 부모 연금까지 빼먹고 살 생각을 한대요? 나이살이나 처먹은 것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집에서 동생 내외부터 내보내기로 했어요. 제부, 그동안 저희 엄마 모시고 살아줘서 고마운데요. 이젠 저도 돌아왔고 다 같이 살기엔 집도 좁으니까 이제 그만 분가하세요. 아니 처형, 분가라뇨. 가족이 달래 가족인가요? 한 지붕 안에 북적거리고 살면서 숟가락 부딪혀가며 지지고 볶고 사는 게 가족 아닙니까? 전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우리 장모님이 제 어머니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모님은 제가 모실 테니 처형이 분가를 하시죠. 윤정아, 너도 그게 좋지 않겠어? 그러자 동생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마치 제부가 누르는 리모컨 버튼에 반응하는 TV처럼요. 아니, 뭔가 착각을 하는 모양인데요. 제 말은 더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저 없는 동안 무슨 돈으로 생활했어요? 오픈한 지 1년도 안 돼 닫은 치킨집은 누구 돈으로 차렸냐고요? 저희 엄마 돈이었죠? 그래놓고 둘 다 일도 안 하고 여지껏 우리 엄마 등골 빼먹고 사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놓고 뭐요? 돌아가신 어머니처럼 생각을 한다고요? 제부는 부모님 살아생전에 부모 등에 빨대 꽂고 살았었나 봐요. 됐고요. 더 길게 말 안 해요. 일주일 내로 집 구해서 나가주세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윤정이 너도 정신 차려 이 기집애야. 그러자 제부 얼굴이 붉어지더니 버럭 소리를 치는 거 있죠. 이봐요 처형. 사람 무시하지 말아요. 내가 돈이 없어서 여기 이러고 사는 줄 아십니까? 저도 돈 있어요. 이깟 푼돈 때문에 나보다 나이도 어린 처형한테 이런 수모 받고 살 사람 아니라고요. 윤정이 너 말해봐. 네가 우리 어머니 간병인이었으니까 잘 알 거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내 앞으로 땅 해주신 거 너도 알지? 저요 어마어마한 땅 부자예요. 근데 왜 이러고 있냐? 그 땅값 오르길 기다리느라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땅만 팔면 장모님한테 빌린 돈 2배 아니 10배 쳐서 갚을 거라고요. 처형이 돈 좀 번다고 유세 떨고 싶은 모양인데 내가 땅만 팔면 그땐 처형도 내 앞에서 큰 소리 못 칩니다. 윤정아 가서 땅 문서 가져와. 처형이 날 아주 거지새끼 취급을 하는데 그 땅 문서 좀 보여주게. 제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동생은 땅 문서를 들고 나왔어요. 그렇게 날 못 믿겠다면 이 땅 문서 처형한테 맡기면 되겠습니까? 이거 내주면 되겠냐고요.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닙니다. 기껏 장모 생각해 처가살이하겠다 나선 사람한테 이러면 안 된다고요. 제부 말대로 엄청난 규모의 땅이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문서상으로는 그 땅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고 맹지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죠. 그래도 일단 땅 문서라도 잡아놓는 게 낫겠다 싶어 땅 문서와 더불어 각서를 받아두기로 했어요. 엄마와 동생은 그렇게까지 해야겠냐고 했지만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딨어요. 부모한테도 배신당하고 사는 마당에. 그래서 다음날 제부를 데리고 근처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거기서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았죠. 제부는 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던지 꽤나 당황하는 듯 했어요. 아무튼 그 일은 그렇게 매듭을 지었고 남은 건 동생 내외의 분가였죠. 제가 말미를 주었던 일주일이 코앞에 다가왔거든요. 제부가 어떻게 나오나 볼참이었는데 글쎄 집을 구했다며 그 주 토요일에 이사를 나가겠다고 하지 뭐예요. 돈이 어디서 생겨서 그렇게 빨리 이사를 하나 궁금하긴 했지만 물어봤자 머리만 아프니 더는 묻지 않았어요. 융자를 받던 사채를 끌어다 쓰던 내 알 바 아니다 싶었죠. 그리고 그 주 주말 동생 내외는 약속대로 이사를 나갔고 저는 엄마와 단 둘이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10수년간 연락이 없던 아빠가 집으로 찾아왔지 뭡니까. 다짜고짜 결혼을 축하한다며 양심상 식장에 손잡고 들어가겠다는 말은 차마 못하겠다며 고개를 숙이더군요. 뜬금없는 소리에 혹시 어디가 아프신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글쎄 얼마 전에 아빠한테 제 남편감이란 사람이 찾아와 인사를 하고 갔다지 뭐예요. 부모 노릇도 못하고 산 내가 해줄 게 뭐 있겠니.
전셋집 보증금 구할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집사람한테 말해 5천을 해줬는데 너한테 말 안 하디? 아니, 그 사람이 누군 줄 알고 함부로 돈을 줘요. 아빠 제정신이에요? 윤정이랑 같이 왔길래 의심 않고 내줬다만 그럼 너 결혼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으니 내 남편감이라고 속인 사람이 누군지 알 것 같더군요. 제부가 틀림없었어요. 알고 보니 동생은 아주 오래전부터 종종 아빠를 찾아가 용돈도 받고 숱하게 돈도 뜯어 썼던 모양이었어요. 하도 그러니 아빠 부인이 한 소리를 했고 그때 이후로는 연락을 끊고 살다가 이참에 이사 보증금을 구하러 남편과 찾아갔던 모양이에요. 이젠 하다 지 언니 결혼 자금까지 받아 챙긴 거였죠. 아무리 동생이지만 더는 참고 넘길 수 없어서 그 길로 동생네 집으로 찾아갔어요. 여전히 두 사람은 일도 않고 집구석에 들어앉아 TV를 보고 있더군요. 이거 내 신혼집 아닌가? 근데 왜 당신들이 여기서 뭉개고 있어? 이기집애야, 넌 이제 언니 결혼까지 팔아가며 돈 뜯어 쓰고 사니? 언제까지 그따위로 인생을 살 거야? 네가 그 모양이니까 네 주변에 저런 똥파리 같은 것만 꼬이는 거 아니야. 더는 길게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이 집 계약서 갖고 와. 네가 아빠한테서 나 팔고 받은 돈 아빠한테 돌려주게 당장 가져와. 그리고 제부, 인생 그렇게 살지 마요. 나이나 어리면 어려서 그런다 쳐요. 그 나이 먹고도 어쩜 애만도 못해요? 제부 땅 팔리지도 않는 맹지더군요. 그깟 돈도 안 되는 땅 팔아서 부자 될 생각 일찌감치 접고 우리 아빠한테 받아간 5천이나 내놓으시죠. 안 그럼 사기죄로 고소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요. 그러자 제부가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야, 너도 네 동생이니까 알 거 아냐. 내가 왜 이런 애랑 결혼을 했겠니? 학벌이 있기라니 똑똑하기라니 그저 멍청해서 남자 말 잘 듣는 거 그거 하나밖에 더 있어? 이런 거 데리고 살아주면 니들이 고마워야 하는 거 아냐? 하다못해 월세집 하나 정도는 해줘도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1억을 해먹었냐 10억을 해먹었냐 고작 5천 가지고 이 난리야. 그리고 맹지른 땅 아니냐? 기다려봐. 강남 땅도 원래는 똥값이었잖아. 그게 금싸라기 땅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내 땅도 그렇게 안 되리란 보장 있어. 그러니까 그거라도 먹고 떨어지란 말이야. 안 그럼 어쩔 건데? 재주 있으면 배 째고 가져가시던가. 어차피 네 아빠 속인 것도 다 네 동생 짓이고 내가 사주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 고소를 하든 고발을 하든 네 마음대로 하셔. 그래 봐야 네 동생 인생 망치는 거지 내 인생 망치는 거 아니니까. 아주 대놓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지 남편의 이런 태도에 동생은 많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게 처음부터 사기였다는 걸 알게 되자 그대로 무너져 버리더군요. 동생은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불쌍하긴 했지만 자업자득이었죠. 결국 돈도 안 되는 제부의 땅을 엄마 명의로 돌리는 선에서 제부와의 채무는 일단락 짓기로 했어요. 몇 달 뒤 동생은 3천만 원을 가지고 집으로 찾아왔어요. 제부와는 이혼을 했고 살던 집은 처분을 했으나 보증금 3천 외에 나머지 돈은 살림살이를 사느라 써서 없다고 나머지 2천은 버는 대로 갚겠다고 하더군요. 현재 자신은 다시 간병인 일을 시작해서 병원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엄마는 밖에서 고생 말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지만 동생은 끝내 거절하고 돌아갔어요. 그렇게 연락을 끊고 산 지 8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뜬금없이 제부가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다짜고짜 돈 1,000만 원을 내밀고는 자기 땅을 돌려달라고 하더군요. 이미 8년 전에 소송을 통해 명의 이전을 끝낸 땅을 말이죠. 자신이 치킨집을 차릴 때 엄마한테 빌린 1억 5천 중 나머지 돈은 한 달 내에 갚겠다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 왠지 그대로 땅 문서를 내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 인간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돈과 함께 제부를 돌려보냈어요. 그리고는 부동산에 연락해 땅 시세를 알아보았는데 세상에 맹지인 줄 알았던 그 땅 일대가 개발이 추진되면서 엄청 가격이 올랐지 뭐예요.
수십억은 좋게 되겠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이 인간이 그 소식을 듣고 득달같이 달려온 거였어요. 다음 날 제부가 다시 아침 일찍 찾아왔길래 땅은 돌려줄 수 없다고 했더니 길길이 날뛰면서 자기 땅 내놓으라고 발광을 하더라고요. 이봐요. 당신 땅이라뇨. 그게 어떻게 당신 땅이야? 우리 엄마 땅이지. 기억 안 나? 명의 이전까지 끝낸 거? 왜? 우리 엄마 돈 맹지랑 퉁칠 땐 좋아라 하더니 그 땅이 엄청 올랐다니 배 아파 못 살겠어? 이거 완전 도둑놈 심보네. 더 할 말 없으니까 나가요. 댁처럼 거지근성으로 똘똘 뭉친 인간이랑은 더 할 말 없으니까. 한 번만 더 우리 집에 와서 행패 부리면 그땐 경찰 부를 줄 알아. 그러자 제부는 눈이 뒤집혀서는 저를 밀치고는 땅 문서를 찾으려고 온 집안을 뒤집어댔어요. 그 바람에 화분이며 집기들이 깨지기도 했죠. 참다 못한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결국 제부는 주거침입에 폭행, 재물손괴죄로 현장에서 체포됐어요. 이 일로 제부는 저희 모녀 주변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게 되었죠. 얼마 뒤 엄마는 제부한테 받았던 그 땅을 엄청난 돈을 받고 팔았어요. 엄마는 그 돈을 반으로 나눠 동생과 제게 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8년 만에 동생을 찾아갔는데 글쎄 한사코 그 돈을 받지 않겠다지 뭐예요. 자기한텐 그럴 자격이 없다면서요. 비록 몸은 힘들지만 지금처럼 환자를 돌보며 사는 게 자신은 더없이 편하고 좋다고요. 그러니 그 돈은 필요 없다더군요. 그래서 일단 그 돈은 제가 통장에 묻어두기로 했어요. 언제고 동생이 필요하다고 할 때 주려고요. 대신 엄마도 이제 많이 늙으셨고 언제 어떻게 되실지 모르니 앞으로 엄마 생신이랑 명절 때는 집에 오라고 했어요.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랬더니 동생이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지도 엄마가 많이 그리웠던 모양이에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리더군요. 사건 사고도 많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 동생이니까요.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동생이 올바른 인생을 살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제는 동생이 마음의 짐을 좀 덜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